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50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선 영상에 이어 오늘도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컨텐츠 중 주식의 의제취득가액 규정입니다. 소액주주도 과세되는 것은 2023년 귀속연도부터입니다. 즉 2022년까지는 세법상 대주주만 주식의 매도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여전히 올해 말에 내년을 위한 대주주 판단을 해보셔야 하고, 2021년 말에는 마지막으로 2022년을 위한 세법상 대주주 판단을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제 취득가액이 무엇인가 하니, 2022년에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주식 투자자들, 같은 말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면 지분율 요건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요건만 놓고 봤을 때 2021년 말에 법인의 주식을 보통주, 우성주 합쳐서,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을 합쳐서 3억 원에 미달하게 보유한 분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022년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주식 투자자는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2022년 12월 31일 말일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전날의 종가 중에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2022년 말에 보유한 주식의 수량에 의제한 취득가액으로 2023년부터 과세됩니다. 만약 2020년 8월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주당 6만원에 4,000주를 한 번에 매수한 경우로서 이후 추가 매수 없이 2021년 말까지 3억 원이 되지 않아 2022년에도 세법상 대주주가 되지 않는 사람이 2022년 12월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의 종가가 8만 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이 사람이 2023년 중에 주당 9만 원에 전량 매도했다면,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사람은 세법상 대주주냐 아니냐 판단할 것도 없이 전량 매도한 것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3년에는 소액주주의 매도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20년 8월에 한 주당 6만원에 산 주식을 9만원에 팔았으니 한 주에 3만원의 이익을 본 셈이고, 총 4,000주를 고려하면 1억 2천만원을 벌었고, 대충 2,600만원 정도 금융투자 소득으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2022년 말까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2020년 8월에 샀던 주당 6만원이 아니라 2022년 12월 주식시장 마지막 날의 종가인 8만원으로 취득가액을 갈아타게 됩니다. 이 투자자가 2023년에 주당 9만원에 전량 매도했을 때 한 주당 이익이 만원이 되고 총 이익은 4천만원이 됩니다. 세금은 대략 9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생김으로써 실제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썼을 때보다 양도차익은 물론이고 납부할 세금이 3분의 1 수준이 되어버리니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앞선 삼성전자 사례와 반대로 어떤 종목을 2020년 8월 현재 주당 8만원에 매수해서 쭉 보유만 하다가 여전히 2022년에도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2022년 12월 31일의 종가가 6만원이라면 굳이 의제취득가액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갈아탈 필요 없이 실제 2020년 8월에 매수한 주당 8만원으로 2023년부터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2022년에 상장 주식의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과 역시 소액주주로서 KOTC를 통해 거래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비상장 주식인 경우입니다. 이 규정을 세법상 개정안에 표현되어 있는 산식 그대로 써보자면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이 개정안 표현을 보자마자 사실 궁금해진 점이 생겼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과거 특정 연도에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한 이력이 있다가
2022년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 말에 보유한 주식 수량에 대해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데, 남아있는 주식 수량에 대한 취득가액이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느냐,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하느냐,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느냐,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실제 취득가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주주였던 과세기간에 있어 신고할 때에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던 투자자가 2022년 말에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적용받고자 확인해 본 결과 2022년 말 시점에는 후입선출법이 더 유리하더라라고 한다면, 이 경우 실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번도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자가 2022년 말에 의제취득가액 규정 때문에 본인이 실제 취득가액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이처럼 금융투자소득의 전면 도입을 위해 2022년 말에 보유하는 수량에 실제로 납세자가 취득한 가액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이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쟁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비교적 적은 범위의 세법상 대주주분들조차도 직접 계산할 수 없어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하물며 훨씬 넓은 범위, 대다수의 소액주주들이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해 취득단가를 계산하든 후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하든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하는 데 든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샀던 주식이 2022년 말에 취득가액으로 되는 것인지, 최근에 샀던 주식이 취득가액으로 되는 것인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의제취득가액 규정 자체가 소액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이 되도록 입법된 것이어서 큰 틀에서 개정안이 나온 것에 의미가 있고, 실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등이 나오고 더불어 예규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현재 소개해드리는 개정안이 법률 통과가 되고 대통령령까지 입법되면 그땐 의제취득가액 규정만 가지고 좀 깊게 사례별로 다뤄보고,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소액 투자자들의 의제취득가액을 활용한 절세 전략까지 고민 좀 해보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50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